세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 의대생을 상대로 오늘 경찰이 프로파일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 혹은 그 의대생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직접 출연했던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의 전망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범행 수법이 너무 과도하게 잔인하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캐릭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훨씬 잔인한 수법을 사용을 했다. 보통 보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잔인한 그런 수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기 가방에 뭐가 물건이 들어있는 그것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지금 뭔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패턴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왜 이런 종류의 이제 앞뒤 개연성 맞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의대생의 행동, 범죄 현장 전후로 석연치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수정 교수의 이 얘기. 근데 좀 뒤늦게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의대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여자친구가 이미 한 달 전에 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예가 있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통 그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좀 저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귀는 사이에서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폭행 또는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폭행 행위라든가 폭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행동 자체, 양상 자체가 강화되거나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적인 기저에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지배욕 내지는 소유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실제로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살인행위라든가 강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행사되기보다는 욕설이라든가 이 폭행이라든가 폭언 이런 것들 경미한 어떤 범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유출을 해본다고 하면 이 여자친구가 지난달에 팔부상으로 입원을 했고 그때 당시에 뭔가 두서없이 말하는데 횡설수설을 했다는 이 친구의 얘기가 있는데 이게 혹시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이전부터 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오거나 뭔가 피해 사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어떤 이 범행 자체의 실체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밝히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만큼 이 이전에도 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수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게 증거가 나오거나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범죄 혐의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의대생이 피해 여자친구의 그 팔을 다치겠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경찰 수사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상식적이지 않은 개연성 없는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투신 현장에서 이 의대생이 살해 현장 반대편으로 뛰었다. 이것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범행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했느냐 그리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범행을 처음부터 만약에 아주 치밀하게 은폐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번화가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이 바로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을 했을 때 본인이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있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투신을 시도했던 그런 정황도 나왔고 그리고 또 상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뭔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옷을 미리 준비해 가서 갈아입으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금 붙잡히고 나서 그러니까 투신 수동으로 인해서 구조가 처음에 된 것으로 사람들이 알았었는데 그 이후에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무려 80분이나 지나서야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약이 든 가방을 놓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올라가서 본다고 하면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범행을 얘기를 하지는 않고 뭔가 찾아가게 만든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지금 부모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부모의 설득으로 범행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발각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이었고 그 약이 든 가방이 범행과 어떤 본인의 어떤 이 범행을 좀 더 완화하는데 뭔가 좀 빠져나갈 어떤 구멍을 어떤 그런 그 부분을 만드는데 본인이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획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뉴스탑타를 출연한 이수영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약과 관련해서 나중에 혹시 모를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장현주 변호사님, 그 상의만 갈아입었고 그 옷을 뭐 여러 계획 범죄 때문에 뭐 미리 사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발적 범행과 계획 범죄 사이에 그거를 이제 경찰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범죄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알려진 것처럼 범행 2시간 전에 흉기도 미리 구입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도 불러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었는데 뭐 그게 구입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미리 챙겨왔던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획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피의자 측에서도 계획범죄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요. 경찰로서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디지털 증거들을 또 포렌식해서 과연 이 범행이 언제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 이 부분 샅샅이 수사해야겠습니다. 그 허전 변호사님, 오늘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사이코패스는 아직 뭐 진단검사 예정이다. 그러면 뭐 신원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 유명했던 사이코패스들과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본인이 동의하게 되면은 진행되게 되는데요. 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진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로 진단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범행 당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정신질환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실체관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이고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나중에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감정이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감정으로 설령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어떤 소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속돼서 판단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어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사유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제 살인 사건 수능에 만점 받았던 그 의대생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앞으로 수사 과정도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